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주부이긴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기도 하거든요. 저와 남편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제주도 토박이들입니다. 태어나서 이곳을 1년 이상 떠나본 적이 없답니다. 친구들이 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할 때 저는 그냥 제가 나고 자란 이곳 바다가 좋고 풍경이 좋아서 제가 살고 싶은 곳에 있는 집들을 손수 고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어요. 당시만 해도 작은 집을 돈 받고 빌려주는 곳이 잘 없던 때라 입소문도 제법 났고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꽤 큰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주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말이긴 하겠네요. 하지만 겉으로는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업가로 보여도 사실 사람 사는 건 똑같잖아요. 매일 아침 동동거리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과 번갈아 가며 숙소 점검하고 손님들 상대하고 또 짬을 내어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살림하고 뭐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바다가 무서운 이유가 잔잔할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풍랑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삼켜 휩쓸고 가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폭풍은 흔적도 없이 다 쓸어간다고. 사람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할 때는 이 행복과 평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쓸어가 버립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도 인연도 말이죠. 하긴 그 풍랑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쓰려고 하는 것도 사람이 되는 알 수 없는 묘한 섭리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제주도 토박이십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들은 다 물질을 하세요. 어머니도 10살부터인가 그때부터 물질을 하셨대요. 그렇게 물질을 해서 저와 오빠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게 제주 여자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죠. 어머니는 늘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너는 물가에 오지도 말아라 하시면서도 본인은 한겨울에도 깊은 바다로 서슴없이 들어가셨고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물질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 그만하라고 말려도 아이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럼 집에서 뭐 하니? 이러셨습니다. 물질을 안 하면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할 텐데 뭐 하러 그러냐는 거였죠. 바다에서 나고 자라 바다에 기대어 사는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한없이 베풀고 간대하기만 한 강인하고 꿋꿋한 전형적인 제주도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 비하면 생활력은 좀 떨어지시는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배를 터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라 젊었을 때는 장사를 하겠다고 여기저기 떠돌다 오셨네요. 그러다가 제가 철이 들 무렵에는 어머니가 매일매일 물질에 잡아온 해산물과 아버지가 낚시로 잡은 것들을 파는 작은 횟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대부분은 수산시장에서 떼온 생선들과 어머니가 채취한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아버지가 낚시를 해서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아온 걸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장사를 하다 밤이 깊어 마감을 하고 뒷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낚시를 하러 가야 한다며 가게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 남은 뒷정리와 설거지 등은 늘 어머니와 제 몫이었죠. 그렇게 아버지는 밤새 낚시를 핑계로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새벽에 들어와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나 오후가 다 되어서야 가게 문을 열고 또 한창 바쁜 데에는 낚시하러 나가는 그게 지금까지의 아버지 인생이었어요. 반면 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하느라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일어나 또 물질을 하러 갑니다. 그 가게 정리를 돕다가 밤에 들어온 저와 오빠가 아침에 학교에 가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늘 잠을 자고 있었죠. 이런 아버지였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다정하셨어요. 다단일로 거친 다른 친구들 아버지와는 다르게 저에게 늘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도 해주고 손을 잡고 산책을 가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대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생활력은 없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았거든요. 대신 오빠와 제가 얼른 돈을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 오빠와 저는 아마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더니 그 사이에 커피 자격증을 따오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 안에 분점을 세 곳이나 낸 커피 전문점 사장님입니다. 그중 한 곳은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덕분에 제가 아주 큰 덕을 보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남매가 착실하게 자리를 잡고 나름 성공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우리 가족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다툼들이야 간간히 있었지만 든든한 오빠와 아직 건강하고 꼿꼿한 어머니, 해맑고 자상한 친정아버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순이모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그야말로 소꿉친구이자 요즘 말로 소울메이트였죠. 두 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부터 같이 놀고 같이 물질을 시작하고 같이 아이를 낳아 기르며 그야말로 자매와도 같은, 아니 그냥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순이 이모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늘 우리와 함께 있었거든요. 이모는 젊은 시절 결혼을 했는데 뱃일을 하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아들을 한 명 키워야 했고 어쩌면 그래서 어머니가 더 순이 이모를 알뜰히 챙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모의 아들은 지금 우리 게스트하우스 중 하나를 맡아서 운영 중이기도 해요. 엄마가 이모를 진짜 자매로 여겼던 것처럼 저 역시 이모 아들을 진짜 내 동생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동생은 말수는 적지만 아주 성실하고 바지런한 아이라 오빠의 커피숍이 같이 들어가 있는 큰 지점을 아주 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 따스한 날들이 풍랑 한 번으로 박살이 난 건 어느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름을 알리는 태풍 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먼 바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주의 바다는 고요하기만 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도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바람이 크게 불더군요. 워낙 제주의 날씨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서 저도 급하게 다른 게스트하우스의 시설을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올린 건 다름 아닌 오빠였어요. 오빠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바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갑자기? 순간 저는 바다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어머니는 늘 물질을 나가 있을 시간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어머니가 물질을 하시던 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창백한 표정의 해녀 어머니들과 눈물 범벅이 된 순이 이모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너네 어머니가 저 순이를 끄집어내다가 어머니의 친구 순이 이모는 사실 물질이 서툴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물질을 했는데도 조심성이 없고 물기를 읽을 줄 몰라 여러 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쫓겨나려 하는 것을 어머니가 사정사정에 겨우 용서를 받고는 했었죠. 그날도 물질을 하는데 먼 바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아 회장님이 얼른 나가자는 신호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신호를 듣고 다른 해녀분들은 회장님의 신호에 따라 배에 올라탔는데 순이 이모만 욕심을 부리며 늦잠을 부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외쳤지만 순이 이모는 잠깐만이라고 손짓하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큰 파도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 이모를 끌고 나오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큰 파도가 둘을 덮쳤고 어찌어찌 순이 이모를 겨우 배에 끌어올렸지만 어머니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풍랑이 거세지고 배가 뒤집어질 위험이 있어서 구조 요청을 하고 하는 수 없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오빠는 그대로 뛰쳐나가 바다를 향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나중에 들었네요. 어떡해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어청계 회장님이 덜덜 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너희 어머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미안해. 조금 떨어진 곳에 사시는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우리는 모두 거칠게 으르렁대는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유, 너네 엄마 죽으면 어쩌니? 아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순이 이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현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퍽 하고 거칠게 사람을 밀치는 소리가 나더니 내 손을 잡고 있던 순이 이모가 뒤로 휙 밀려났어요. 외삼촌이 녹이 등등한 얼굴로 순이 이모를 저에게서 휙 밀어버린 것이었죠. 어디서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해. 재수 없는 년 꺼지라.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었던 외삼촌은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순이 이모를 싫어하셨습니다. 뱃사람이라 투박하시기는 해도 속정은 깊은 분이셨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순이 이모를 싫어하셨죠. 이번에도 아주 거친 행동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누구도 토를 달진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 1시간 뒤면 간조가 되니 내 그 전에 패를 띄울 거야. 제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외삼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삼촌, 안 돼요. 그러다 삼촌까지. 그러나 외삼촌은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걱정 마라. 네 엄마 안 죽었어. 걔가 이리 죽으라가 아니다. 이렇게 파도가 거칠어지면 몸을 피하는 곳이 있어. 내가 걔 어릴 적에 맨날 캐어왔어. 거기서 몸 피하고 있을 테니 내가 태우고 올게. 저 바다가 내 손바닥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왜 그리 안심이 되는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수랑 소식을 듣고 해경까지 나섰지만 50년 동안 고깃배를 몰아온 외삼촌은 기어이 여동생이 사라진 바다를 향해 폭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같이 타고 가려던 오빠를 동생이 말렸죠. 형은 가봐야 짐만 된다. 내가 갔다 올게. 걱정 마라. 그렇게 외삼촌과 동생이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외삼촌이 돌아왔습니다. 배가 들어오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죠. 외삼촌은 누군가를 품에 꼭 안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는 채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울다 쓰러지고 또 울다 쓰러지길 반복해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어머니를 보내야만 한다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못 해드린 것도, 둘이 못 가본 곳도, 아직 사드리지 못한 음식도 많은데 사는 게 바쁘다고 나중에 미루어만 놨던 내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아마 저를 붙잡고 울고 있던 제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장례가 끝내는 대로 제주도를 뜰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들은 이야기로는 외삼촌과 동생이 비바람을 헤치고 어장 바로 앞 갯바위로 다가갔는데 거기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부표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외삼촌이 근처에 겨우 배를 세우고 동생이 갯바위로 뛰어내렸는데 어머니는 부표인 태왁으로 몸을 갯바위에 고정해 놓고 바위를 꼭 껴안은 채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평온해 보여 언뜻 보면 그냥 잠깐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는 말을 하며 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네요. 그 동네 토박이이자 베테랑 해녀로 늘 해녀들의 일과 어촌계 일에 솔선도범했던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보통 물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가족도 몰라보는데 너희 어머니는 그렇게 곱게 돌아온 걸 보니 아직 갈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분명히 천벌받을 사람이 있어. 천벌을 받아야지. 저는 그 말이 순이 이모에게 하는 말이라고 어렴풋이 생각만 했습니다. 해녀사회는 공동체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도와주는데 어머니가 순이 이모를 도와주다 일을 당했으니 사람들이 순이 이모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당연했죠. 물질도 못하는 게 욕심만 부리고 나쁜 년 죽을라면 지가 죽지 왜 먼 사람을 잡아먹냐. 이 나쁜 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장례식에 있던 순이 이모를 향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해녀 어머니들도 있어. 순이 이모는 그 누구보다 슬펐어도 어머니 장례식장에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들을 말릴 마음이 솔직히 들지도 않았죠. 그럴 정신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어머니 장례식에 그 순이모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겨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누워서 죽은 듯이 잠만 자기를 며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도 챙기고 아버지 얼굴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 읍내 친정집으로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나가셨는지 인개척이 없는 집 마당에 들어서니 너 왔니? 하고 금방이라도 어머니가 나오실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순이 이모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순이 이모가 우리 집 안방에서 나오는 일은 아주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순이 이모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뭐랄까, 왜 네가 거기서 나오지? 하는 그런 느낌. 아니나 다를까 이모는 저를 보니 크게 당황했습니다. 네가 이 시간엔 웬일이니? 아버지 좀 뵈려고요. 그러는 이모는 여기 웬일이세요? 아, 나는 그냥 너희 아버지가 혼자 힘드실 것 같아서. 이모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는 것을 보자 저는 기분 나쁜 예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모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아서더군요. 얘가 어딜 들어가려고? 비키세요. 여기 우리 엄마 집이에요. 왜 막고 그러세요? 저는 제 앞을 막아서는 이모를 밀어내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아주 신혼방을 꾸며놓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쓰시던 손대무슨 서랍장과 장롱은 어디 가고 없고 어디선가 유치한 가구를 들여다 놓고 뻔뻔하게 그 한가운데에는 떡하니 침대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고운 비단 금침도 깔려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 상황이 대체 뭐가 뭔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순이 이모가 여기서? 이모가 우리 엄마가 쓰던 안방을 왜? 혼자 살 집이 없어졌나? 아님 이사를 온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올 리도 없었지만 침대 위에는 분명히 베개가 2개 놓여져 있었고 또 아버지의 옷까지도 안방 여기저기 보이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싶더군요. 우리 엄마 집 어딨어요? 우리 엄마 집 어딨냐고. 엄마 장롱, 엄마 화장대, 우리 엄마 옷 다 어딨어? 제가 미친처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순이 이모는 손을 덜덜 떨며 마당 건너편 헛간을 가리켰어요. 세상에, 엄마가 그렇게나 아끼고 닦던 장롱과 화장대는 헛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엄마의 옷가지와 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퍼뜩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화장품이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사온 비싼 화장품 세트. 엄마가 아깝다며 두고두고 아끼며 박스에 넣어두고 잠깐씩 꺼내서 투박한 손으로 쓸어만 보고 다시 고이 간직하던 그 화장품 세트가 내가 아무리 빨리 쓰라고 다 쓰면 또 사다 준다고 성화를 부려도 차마 못 꺼냈었던 그 화장품이 떡하니 안방 화장대에 올려져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헛간 중간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버젓이 올려져 있던 화장품을 낙다채어 마당에다 있는 힘껏 내던졌어요. 화장품들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안절부절하던 순이 이모가 제게 큰 소리치더군요. 예, 이거 왜 이래? 무슨 짓이야? 저게 당신 건 줄 알아? 누구 허락받고 함부로 쓰는 거야? 누구 물건에 손을 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안방까지 기어 들어와서는 당장 나가지 못해? 제가 고래고래 악을 지르자 열린 대문 사이로 사람들이 기웃거렸습니다. 야, 그만. 알았다. 조용히 해라.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안 그러면 내가... 제가 다 말을 끝내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에서 뛰어들어오더니 제 뺨을 세차게 후려치더군요. 충격에 비틀거렸던 저는 그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고 더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 뺨을 갈긴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그 다정하던 제 아버지요. 저희 어머니와 6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던 그 아버지. 저에게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던 아버지가 시뻘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이 이모, 아니 이모였던 그 여자는 아버지 뒤로 얼른 몸을 숨기더군요. 그 꼬라지를 보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너희 무슨 행패야? 남의 집에서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던? 아버지야말로 이게 뭐예요? 지금 저 여자 때문에 저 때리신 거예요? 저 여자라니? 말투가 그게 뭐야? 말 곱게 해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니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 네가 내 밥 해주고 빨래 해줄 거야? 원래 마누라 죽으면 이러는 거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여자는 우리 엄마 친구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때서? 차라리 모르는 여자보다 낫지. 니네 엄마도 이걸 바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가 또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꽉 붙들고 질질 끌고 나오다시피 할 때까지 저는 그야말로 미친 이래어 울부짖으며 그 알량한 안방의 물건들을 부숴놓고 있었네요. 화장대를 다 뒤엎고 옷장 서랍을 다 꺼내어서 뒤집어 던지고 심지어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비단 금침을 마당에 끌어내어 짓밟고 침대를 질질 끌고 나오던 중이었죠. 저는 누군가에게 끌려나오면서도 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당 한가운데 서서는 저를 아주 경멸스럽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대문 밖에 모여 웅성거리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우리가 나가자 아버지였던 인간은 어디 구경 났어? 전부 다 가던 게 나시오? 이러면서 대문을 부서져라 닫았습니다.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 저를 들쳐업다시피 해서 끌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동생이었어요. 누나 진정해. 물 마셔. 진정해 제발. 동생은 저를 차에 태우고 오빠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진정이 되지 않았죠. 너 봤어?
어떻게 저래? 우리 엄마 가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저 인간들이 어떻게? 야, 너도 알고 있었지? 너는 미리 알고 있었지?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자식아! 저는 하소연을 하다가 동생에게 화를 내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겨우 오빠네 커피숍에 도착해 한참 오빠에게 또 난리를 치고 진정이 겨우 된 순간 갑자기 동생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형 누나. 내가 나쁜 놈이야. 용서하지 마. 그래. 저 녀석도 결국 지 엄마 아들이니 그 편을 들겠거니 싶어서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등짝이나 때려서 내쫓아버리려고 하는데 오빠가 저를 말렸어요. 이야기를 들어보자. 쟤도 사정이 있을 거잖아. 좀 진정해봐. 천천히 설명해봐. 나는 네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는 게 있으면 다 솔직하게 말해봐. 이후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세상이 멍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동생이 처음 그 두 분의 사이를 알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다고 해요. 아마 그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렸고 워낙 우리가 서로 친하니 자주 오시는구나 했다더군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무리 친하더라도 같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낚시를 핑계로 나갔던 것은 낚시가 아니라 순이모에게 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래 더 이상 놀랄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너 우리한테 아무 말을 안 했던 거야? 나도 괴로웠어. 근데 엄마가 알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 고생만 하는데 그냥 누나랑 형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했는데 동생은 자신의 친엄마인 순이 이모, 그 여자보다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하면서 더 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생은 중학생이 되던 그 무렵부터 가게에 나와 문 닫고 뒷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드니 들어가라고 해도 저도 이제 중학생인데요. 좋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돕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자기 엄마와는 아무래도 소원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춘기라 그런가 우리가 편해서 그런가 했던 것이 알고 보니 자신의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였던 것이었죠. 너 똑바로 이야기해봐. 우리 아버지가 너네 집에 언제부터 드나든 거야? 그게 나도 몰라. 동생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사실은 아버지 자식이래. 나 어쩌면 좋아. 오빠와 저는 맥이 풀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소꿉친구이자 60년 가까이 산 아내를 몇십 년 동안 속이고 기만하면서 뒤로는 그 더러운 추악한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개 같은 년놈들을, 이 쓰레기 종자들을. 저는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았어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은 편하다. 형 누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는 이제 다 정리하고 제주도 뜰게요. 그래도 형이랑 누나도 있고 엄마도 있어서 내가 사람같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어요. 가긴 어디 간다 그래. 너 우리에게 진짜 미안해? 형이랑 누나라고 말로만 하고 속여놓고 진짜 죄책감은 들어. 진짜 잘못했어요. 누나 형, 저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용서를 빌어 이 자식아. 나는 너처럼 나약한 동생은 든 적 없어. 더 이악 물고 열심히 살란 말이야. 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이 모질이 좀 챙겨. 나는 어디 갈 곳이 있어. 야야, 너 어디 간다 그래? 너 지금 손등 다 까졌어. 됐어, 괜찮아. 오빠 오늘 가게 문 닫고 내가 올 때까지 둘이 여기서 기다려. 저는 그 길로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지키는 게 있었거든요. 외삼촌은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술 냄새마저 풍겼습니다. 외숙모가 장례식이 끝난 뒤로 며칠째 저러고 있다고 걱정하고 계셨네요. 외삼촌, 삼촌은 알고 계셨죠? 저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소리야. 대체 뭔 소리야? 그 순이 이모, 그 여자랑 우리 아빠랑 외삼촌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싫어한 거잖아요. 동생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거 알고 있으셨죠? 외삼촌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옆에서 차를 타던 외숙모는 너무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외삼촌은 이내 한숨을 쉬고 어렵게 입술을 떼시더군요. 이거는 네 외숙모도 모르는 일이다. 순이 그년이 어렸을 적부터 태발해졌어. 동네에 안 집적대는 남자가 없고 내가 친한 친구 오빠인데도 엄청 지분거렸지. 그래도 결혼을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하던 순이 이모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아무 남자와 돌아가며 연애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외삼촌에게마저 들이댔지만 외삼촌은 그런 순이 이모가 부담스러워서 피했고요. 그러다 순이 이모가 먼저 결혼을 해서 잘 사나보다 했는데 조금 떨어진 타지에서 온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순이랑 결혼한 애가 내가 데리고 배를 태우고 다닌 애였어. 참 착실했지. 근데 너네 아빠가 결혼해오니 이 순이란 년이 자꾸 살살 논웃음을 치는 거야. 너네 아빠 그놈도 살살거리면서 끼가 많지 않냐. 둘이 붙어서 시시덕거리는 게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내 꼴보기가 싫어서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화를 냈지. 너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웃고나 있고. 근데 그 순이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분명히 몇 달 동안 손목도 잡은 적이 없는데 이 애를 맸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다른 배를 타고 나갔다가 덜렁 죽어버렸지 뭐냐. 남편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는 순이년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애를 니네 아빠 그 새끼가 이뻐하는 걸 보니 열불이 터져서 내 그때부터 두 연놈들을 사람 새끼 취급 안 했는데 결국 일이 이사달이 나니 내 동생 불쌍해서 어쩌냐. 외숙모가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외숙모도 저희 어머니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셔서 다 아는 사이셨거든요.
이상하다 했어. 순이 그년 욕심만 많고 못된 그년. 내 순이 그년을 그리 옆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인연을 당장. 저는 당장 가서 머리를 뜯을 기세인 외숙모와 삼촌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제가 방금 보고 온 장면들을 이야기했죠. 외삼촌과 숙모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상하죠? 제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니 진정이 되고 오히려 시야가 맑아졌어요. 제가 할 일은 바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과 순이모라고 불리던 그 여자, 그 둘의 인생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들보들 떠는 두 분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당장 돌아와 동생과 오빠에게도 계획을 알렸습니다.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외숙모는 새벽같이 저와 함께 어촌계로 갔습니다. 하나둘 해녀 삼촌들이 모여들고 고맙게도 마지막으로 그 순이라는 여자가 뻔뻔하게 나타나더군요. 그 여자는 영문을 모르고 다가오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멈칫하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발견하고서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외숙모가 벼락같이 튀어나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이 나쁜 년. 우리 착한 아가씨가 널 평생 뻗었는데. 야, 이 나쁜 년아. 평생을 우리 아가씨 곁에 피붙어서 살았으면 은은히 갚아도 모자라려니. 결국 우리 아가씨도 잡아먹고 뭐 살림에 차려 네가. 외숙모가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바닥에 패대기를 쳐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볼 뿐이었네요. 내가 너 동네에 직접 버리지 않은 남자가 없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아? 그럴 때마다 너 내쫓으려는 걸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비고 빌어서 말렸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럼 어쩌냐고. 내 친구 쫓겨나면 뭐 먹고 사냐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외숙모의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연 속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선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때 어촌계 회장님이 나서서 우리 외숙모의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하자. 적간년에게 힘써봐야 너만 손해야. 너 이제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동무가 그리 됐는데 네가 사람이면 다시 여기 얼씬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염치도 없는 년. 나는 같이 물질하는 동무 위험하게 만드는 년은 데리고 못 나간다. 염치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더러운 년. 어촌계 회장님은 싸늘한 눈길을 보내며 뒤돌아섰습니다. 이곳 해녀 사회에서 어촌계 회장 할머니의 말씀은 곧 법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벌레 보듯 하며 외면했어요. 아무리 울고 빌어도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 없었죠. 그제야 알았지만 순이 그 여자는 우리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는 와중에도 동네 다른 아저씨들과도 틈틈이 분란을 일으켰었답니다. 그때마다 쫓아내려고 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빌고 빌어서 받아준 것이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쌓인 것도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여자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그 시각 외삼촌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건장한 선원 몇몇과 트럭을 끌고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늦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알량한 안방만 뺀 모든 세간살이를 몽땅 차이시로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날랐어요. 아버지란 인간이 벌어서 산 살림은 없으니 당연한 것이었죠. 헛간에 버려져 있던 어머니의 짐들과 세간살이를 다 싣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팬 뒤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빠는 시내 은행을 돌며 우리가 아버지란 인간에게 송금한 내역을 전부 뽑아서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내용만으로도 그 금액은 상당했어요. 아버지는 종종 낚싯대를 장만한다, 가게를 수리해야 한다, 차가 고장났다 등등의 핑계로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고, 우리는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목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역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에게 이야기한 기간에도 오빠에게 이야기한 기간에도 저에게. 아버지는 아주 우리 둘에게 알뜰하게도 돈을 타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우리에게 용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대체 이 큰 돈을 두 연놈들이 뭐 하는데 썼을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동생에게까지 돈을 뜯어갔다는 얘기 듣고 정말 이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 내역을 가지고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독촉하는 고소장과 내용 증명을 날렸죠. 도중에 뻔뻔한 두 연놈이 우리 만나러 집에 찾아왔지만 우리 삼남매에게는 실컷 욕만 먹고 물러서야 했어요. 내용 증명이라니 이게 뭐야? 야,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내놓으라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왜 없어요? 있으니까 내용 증명이 같겠죠. 거기 적힌 날짜까지 돈 갚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예요. 너는 이윤도 모르냐?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씀이야 바로 하세요. 당신이 날 키우긴 뭘 키워요. 우리 엄마가 키웠지. 그리고 방금 이윤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윤을 그렇게 잘하셔서 평생 함께한 아내가 죽자마자 그 친구랑 살림을 차려요. 그게 이윤이에요? 매달리기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을 찾아와 괴롭혔죠. 그러나 동생도 냉정했어요. 이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인데 너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 있니? 네가 이제 다 컸다고 날 버리는 거니?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세월을 살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엄마? 나를 진짜 자식처럼 대해준 내 어머니는 얼마 전에 죽었어. 당신이 언제나 학교를 한번 와보기를 했어. 입학식 졸업식에 한번 와보기를 했어. 매일 저녁마다 다른 아저씨들이나 끌어들이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싫어하고 나한테 밥이나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있어? 옷을 사입힌 적이 있어? 내 어머니는 죽었어.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 찾아와주고 아무리 늦어도 내 밥 차려주고 내 손잡고 가서 새 옷 사입힌 내 어머니는 죽었다고. 난 당신 몰라. 그러니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랑 가서 둘이 잘 살아. 동생이 매몰차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동생 역시 살아오며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았을까. 얼마나 울고 싶은 걸 참으며 우리에게 티도 내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결국 질의하던 시간이 끝나고 그 두 사람은 어머니가 평생을 살고 이구던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그들을 찾아가 얼마간의 돈을 주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시켰다고 했어요. 둘 다 동네에서 신망은 잃고
그 여자도 물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오고 갈 곳도 없었는데 더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날까 싶어 월세 보증금 정도만 지어주고 얼른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러자 악착 같던 둘은 약간의 현금에 혹해 바로 짐을 쌌습니다. 오빠도 차라리 얼굴을 안 보게 되어 시원하다고 잘된 일이니 이만 여기서 끝내자고 하더군요. 우리 삼남매는 둘이 떠난 집터를 찾아가 마당에서 또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정갈하게 가꾸시던 마당 텃밭과 늘 세모닥던 마루와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거기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누나,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맨날 나를 귀찮아하던 그 여자 눈치가 보여서 이리로 오면 엄마가 저문 열고 나와서 밥 차려주시고, 아이고, 너 옷이 그게 뭐냐. 밥 먹고 나랑 옷 사러 가자. 하시던 게 너무 그리워.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우리의 어린 시절과 엄마 이야기를 하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집을 카페로 만들기로 했어요. 예전에 있던 가구를 다시 들여놓고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죠. 그래봤자 어머니가 쓰시던 가구와 쓰시던 식기를 전부 그대로 세팅했을 뿐이지만요. 그렇게 그곳을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꾸미자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다는 유명세를 타면서요. 물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동생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곳에서의 추억이 가장 그리운 사람은 바로 동생이기도 했거든요. 쫓겨나듯 동네를 떠난 두 사람은 먼 지역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어장에도 소문이 나서 다시는 물질을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한 구석에 자판을 열고 행상을 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네요. 간간히 동생이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도 같긴 하지만 동생도 더 이상의 인연을 이어가진 않습니다. 딱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라는 사람과 그 여자는 갈라섰다더군요. 우습게도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와 매일매일 싸웠고 어느 날 아버지가 월세 보증금을 빼서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넘어가 날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요. 가끔 남편이나 새언니에게 구차하게 연락을 해 용돈을 구하는 모양이지만 그 정도는 저도 오빠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연락을 하진 않겠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갖고 왔던 집으로 내려가 동생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루에 앉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을 바라보며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저 멀리서 어머니가 다 괜찮다, 오냐 오냐 내 새끼 할 것만 같아서 그 어떤 일도 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참, 우리 새 카페의 이름은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땄습니다. 연희 어몽, 이게 우리 카페의 이름입니다. 우리 엄마의 이름 연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우리 남매의 마음을 담았죠. 한 차례 태풍이 왔다 가면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한 날씨가 시작되고 태풍이 쓸고가 깨끗해진 자리에는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죠. 우리 인생도 힘든 일이 지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느끼고 나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더 분명해지게 되나 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가족 한 명을 잃었지만 또 다른 가족 한 명을
그 누구보다 성실한 가족 한 명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